네, 지금은 이제 발달과 과학적 연구 부분에서 영유아 발달을 연구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7세기 이전에는 아동기에 대한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동을 성인의 축소판이나 가족의 소유물로 여겼죠. 오른쪽에 보이시는 러시아 인형 여러분 보이세요? 이거는 마트리오슈카라고 하는데 맨 뒤에 큰 인형을 하나 열면 그 안에 작은 인형이 또 나오고 또 그 안에 작은 인형이 나오고 해서 열고 하면 맨 앞에 아주 작은 인형까지 연결이 되죠. 이게 뭘 이야기하냐면 아동을 성인의 축소판, 그냥 아동 자체로 인정하는 게 아니라 성인을 그대로 줄여놓은 그냥 작은 성인, 그래서 가족의 소유물로 여겼습니다. 17세기 이전에. 그래서 우리나라도 아이가 태어나면 100일이나 돌을 기념하죠. 이는 그만큼 그때 당시 여러 가지 환경과 과학적 발달이 이루어지지 않고 의학적 발달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아동의 생존율이 굉장히 높지 않았죠. 그래서 100일, 그리고 아이가 태어났을 때 굉장히 약하잖아요. 그래서 100일이나 돌을 잘 넘겼다는 것을 기념한다는 것은 반대로 아동이 그만큼 살아남기가 굉장히 힘들었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또 유추해 볼 수가 있죠. 중세 이전까지는 허약한 아동을 죽이거나 제물로 바치는 것이 범죄로 전혀 인식되지 않았어요. 그냥 일상스러운 것,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거였고 6살부터 되면 아이들도 경제활동을 하고 범죄에 대해서 무언가 잘못을 저지르면 성인과 동일한 처벌을 받았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아동을 아동으로서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아동이 어떠한 것에 대한 고민이 없이 그냥 작은 사람, 가족의 소유물, 성인의 축소판 등으로 여겼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또 한번 살펴보시면 다른 또 문화에서 한번 살펴보면 자, 스파르타 잘 알고 계시죠? 스파르타에서는 굉장히 군인을 양성하는 걸 주요한 목적으로 삼았던 그 도시국가인데 군인으로서의 시민을 양성하기 위해서 남자아이의 경우에 만 7세가 되면 검사관이 건강을 체크해서 건강하지 않으면 어떻게? 들판에 버려지고 건강한 아이는 공립기관에서 전사가 되기 위한 아주 혹독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스파르타는 이런 혹독한 훈육으로 굉장히 유명한 국가였죠. 자, 그 다음 또 아테네는 7세가 된 남아는 집을 떠나서 학교와 체육교습소에서 체육과 음악 중심의 교육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로마에서도 4세기까지는 부모에게 기형아나 발달 지체아 등을 버리거나 죽일 권리가 있었대요. 그들의 생명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12세기까지 영아 살해는 범죄로 취급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이 시대에 도대체 아동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에 대한 여러분의 판단이 쓸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중세 유럽에서도 성인의 축소판으로 인식하여서 아동을 아동으로 보는 게 아니라 성인의 축소판, 작은 모습. 그래서 만 6세가 되면 성인과 함께 일을 하고 같은 사회 활동을 하도록 권장을 했었대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아동에게는 얼마나 고된 노동이 될 수 있었는지 이해가 되시죠? 자, 또 한번 살펴보시면 자, 이러한 흐름은 17세기 이후에 조금 변화를 가져옵니다. 17세기에 들어서면서 아동에 대한 인식이 아주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17세기에 무엇이 발달했냐면 근대 과학이 발전하게 됐죠. 르네상스 이후에 여러 가지 과학이 발전하게 됐고 훌륭한 근로자가 되도록 기능교육, 읽기, 쓰기, 더하기, 빼기 등의 셈하기, 그리고 종교, 도덕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이 시기에는 코메니우스를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데 아동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여서 유아기의 발달 단계를 6단계로 나누었대요. 세분화시켰고 각 단계에 맞춰 교육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던 것이 코메니우스의 이야기입니다. 자, 다음 로크는 백지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동은 성인의 축소판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백지 상태로 태어나므로 성인과 다르다라고 하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죠. 이 이전까지는 성인의 축소판이라고 여겼다면 이제 17세기 이후에는 아동을 새로운 대상으로 보고 있음을 여러분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8세기 루소는 그에 져서 에밀, 여기는 여러분이 체크를 해두셔야 돼요. 그래서 영유아 관련 또 아동 관련 공부를 하신다면 요 저서에 대한 내용은 반드시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아동만의 감정과 사고방식을 가진 존재로 인식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동기를 유아기, 아동기, 아동후기, 청년기 4단계로 구분하여서 각 단계별 특성에 따라 교육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제 18세기의 일입니다. 그래서 루소가 말한 에밀에서 아동을 아동만의 감정과 사고방식을 가진 존재로 인식하였다라고 하는 부분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고요. 19세기의 유명한 사건은 바로 산업혁명이죠. 이 산업혁명 시기를 맞이해서 여성의 사회 진출이 늘어납니다. 산업혁명 시기에는 공장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서고 이때 다 그 도시로 많은 사람들이 유입이 되면서 사람들이 일을 얻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죠. 그래서 남성, 여성 모두 다 취직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아동들의 그 보육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서 아동에 대한 인식도 달라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사회적인 흐름에 대한 것도 여러분이 한번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고 이때 아동연구운동의 창시자인 홀은 실질적인 아동 발달에 대한 내용이 아동 교육에 반영되도록 하였다는 것 그리고 게젤은 아동의 발달 단계를 성숙주의 이론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제시하였는데 유아의 발달 단계에 기초하여서 교육을 하였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간이 조금 흐를수록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동이라는 거에 대한 개념 자체가 별로 존재하지 않았죠. 그래서 성인의 축소판. 그래서 아동을 죽여도 되고 부모가 아동을 혹시나 살해하거나 해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가 되면서 아동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연구하는 부분들이 이제 늘어나기 시작했고 18세기 루소가 에밀에서 아동을 아동만의 감정과 사고방식을 가진 존재다라고 이야기했고 19세기에 들어서면서 다양한 사회적 변화로 인해서 아동 발달에 따른 내용이 아동 교육에 반영이 되어야 된다라고 실제로 주장하면서 실제로 아동 교육에 반영되도록 하셨다고 하는 부분 그다음에 게젤 또한 아동 발달 단계를 성숙주의 이론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유아의 발달 단계에 기초하여서 교육을 하였다라고 하는 부분까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그 아동 발달 단계의 역사에 대해서 정리를 하셨다면 이제 과학적 연구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수업에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과학적 연구를 한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라고 하는 부분들이죠. 자, 영유아 발달에 대한 연구가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대상이 영유아이므로 우리는 보다 더 과학적으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과학적 연구 과정을 한번 살펴보시면 첫 번째 문제를 제기합니다. 두 번째, 도대체 무엇 때문이지? 라고 하는 중요한 요인을 찾고 그리고 실제로 그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문제를 검증해 본 다음 그리고 가설을 확인하는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영유아의 언어 발달 정도에 대한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현장에서 영유아의 언어 발달 정도가 과거와 비교해서 빠르거나 늦어졌다고 인식이 되면 이에 대해서 문제를 인식하는 첫 번째 단계가 바로 문제를 제기하는 단계이죠. 그리고 언어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가정 환경, 가족 구성의 변화 등으로 특정하여서 이러한 요인들을 어떠한 방법으로 조사할 것인지 결정하는 단계가 바로 중요 요인을 찾는 두 번째 단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단계는 문제를 검증하는 단계죠. 그래서 가족 환경, 가족 구성이 다른 집단을 선정하고 두 집단 간의 차이가 있는지 를 다양한 방법 등으로 조사하여서 검증하는 그 객관적인 수단을 적용하는 단계가 문제 검증의 단계입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검증 결과에 따라서 영유아의 언어 발달이 가정 환경이나 가족 구성원의 변화에 따라 변화되었다 라고 하는 내가 만든 임의적인 결론, 그 가설을 수락할 것인가, 아니야 틀린 것 같아 받아들이지 않는 기각을 할 것인가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가 바로 과학적 연구의 4단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가설이 수락이 된다면 연구자는 또 다른 질문을 하게 될 것이고, 만약에 그 가설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이 된다면 처음으로 돌아가서 처음 제기한 문제와 가설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러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한번 내용에 대해서 쭉 살펴보는 것은 필요해요. 그리고 현재 여러분이 정리해야 될 것은 과학적 연구가 문제 제기, 중요 요인 찾기, 문제 검증, 그리고 과설을 확인하는 것. 이 네 단계로 되어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교과서에 쓰여져 있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한번 문제 제기에 해당되는 것, 중요 요인을 찾는 것, 문제를 검증하는 것, 가설을 확인하는 것이 어떤 것을 행위를 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정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은 다 연구 방법론이라고 하는 과목이 또 따로 있어요. 그 부분에서 보다 세부적으로 여러분이 공부하실 수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 파트를 해야 되는 만큼 도대체 그 개념들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이해는 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면 지금 저희가 설명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쓰여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문제 제기, 중요 요인 찾기, 문제 검증, 가설 확인. 그래서 다음번을 한번 살펴보시면 문제 검증하는 단계에서 무엇을 설정하여서 살펴볼 것인지, 그래서 가정 환경, 가족 구성이 다른 두 집단 선정하여서 이 두 집단 간의 차이가 있는지를 다양한 설문법인지 면접법인지 방법으로 조사하여서 통계적인 검증 등의 방법을 적용하는 단계를 문제 검증 단계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검증 결과에 따라서 영유아의 언어 발달이 가족 환경 때문인지 가족 구성의 변화 때문인지라고 하는 어떤 그 우리가 세웠던 가설을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면 받아들이지 않는 기각을 할 것이냐 결정하는 이 네 가지의 단계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과학적 연구라는 것이 다시 이야기하지만 문제 제기, 중요 요인 찾기, 문제 검증, 가설 확인 이 네 단계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발달 연구의 방법에는 되게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적용되는 우리가 한번 살펴볼 방법들은 관찰, 기록, 자기보고, 사례연구, 조사연구, 실험연구, 상관연구 등 지금은 여러분이 굉장히 생소하지만 이제 이 분야의 공부를 하신다면 이제 갈수록 더 친숙하게 듣게 될 방법들입니다. 오늘은 소개하는 정도이니 여러분이 그냥 마음을 편하게 놓으시고 그냥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관찰법. 제목에 다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관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유아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영유아의 행동과 환경을 자세히 살펴보는 거죠. 관찰하는 것. 그래서 관찰 과정을 객관적으로 기록하는 방법을 관찰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관찰법은 영유아의 행동 특성을 실제 상황에서 관찰을 하는지 아니면 통제된 상황에서 관찰하는지에 따라서 그냥 실제 상황에서 바라보는 건 자연 관찰, 통제된 상황에서 바라보는 건 통제된 관찰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좀 더 의미를 자세히 살펴보면 자연 관찰은 관찰 장면을 조작하지 않습니다. 또는 통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제 상황에서 영유아가 자발적으로 자기가 하는 행동 있는 그대로를 우리가 담아서 본다라는 거죠. 관찰한다라는 거죠. 두 번째, 통제된 관찰은 인위적인 상황을 만들어서 특정 상황에 반응하는 영유아의 행동 특성을 기록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자연 관찰의 경우에 관찰 장면을 조작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영유아의 자발적 행동을 그대로 관찰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도대체 무엇을 관찰해야 하는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한 기준을 세워놓지 않는다면 모든 행동을 다 기록할 수 없고 그것은 오히려 더 많은 혼란을 낳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연 관찰에서는 중요한 것이 무엇을 기록할지를, 그러니까 무엇을 집중적으로 바라볼 것인지를 정해놓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통제된 관찰에서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고 또 따로 찾아봐야 될 실험이 마시멜로 실험이라고 들어는 분명히 보셨을 거예요. 스탠퍼드 대학에서 아이의 자기 통제성을 실험했던 그 마시멜로 실험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그 아이가 어느 방 안에 있고 그 아이가 앉아있는 의자 앞에 테이블 하나를 놓죠. 그리고 그 테이블에는 아주 맛있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마시멜로우가 있어요. 근데 아이한테 이것을 몇 분 후에 먹을 수 있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만약 너가 참고 기다린다면 그 다음에 2개를 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떤 아이는 관찰자가 나가면 어른이 그 방에서 나가면 바로 먹는 아이, 엄청 괴로워하다가 중간에 먹는 아이, 아니면 끝까지 기다리는 아이, 뭐 이런 상황들을 어떤 특정한 환경을 만들어 놓았잖아요. 방 안에 의자, 테이블이 있고 그 위에 마시멜로가 있는 이렇게 인위적인 상황을 만들어서 그 상황에서 아이들이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그것을 기록하는 걸 통제된 관찰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서 또 살펴보셔야 될 것은 자, 관찰 장면을 관찰자가 직접 참여해서 보느냐, 이건 참여 관찰이고요. 그렇지 않고 밖에 나와서 살펴보는 걸 비참여 관찰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내용을 보다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